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 아침에 살펴볼 뉴스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낮에 성산대교 남단에서 북단으로 향하던 SUV 차량이 갑자기 인도로 돌진하면서 난간을 뚫고 한강으로 추락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결국 숨졌고요. 구조에 나선 구조대원 1명도 다쳤습니다. 경찰은 인양한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확보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이 남긴 재산이 1조 원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상속인 4명의 자녀는 각각 2,500억 원 정도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는 건데 국내법상 30억 원 이상 상속 증여 시에 세율 50%를 내야 한다고 그럽니다. 누가 가장 많은 상속을 받을까요? 예, 국세청입니다. 국세청. 세율이 그렇습니다. 2월 3일부터 청약 사이트가 새로운 청약 시스템인 청약홈으로 바뀐다고 그럽니다. 이용자는 청약 신청 단계에서도 세대원 정보,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자신의 청약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청약 신청자의 입력 오류로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그러네요. 이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루 만에 미세먼지가 다시 말썽입니다. 특히나 중서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올라설 것으로 보여서요.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외출하실 때 마스크 반드시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오늘 비 소식도 나와 있는데요. 제주도와 전라남도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전북과 경남으로 확대되겠고요. 밤에는 충청과 경북에도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또 도로가 미끄러워서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제주도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서요.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낮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5도에서 11도 선으로 어제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평년보다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네, 수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한 주간의 연예계 핫한 이슈 그리고 스타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동정 그리고 설 연휴에 보면 좋을 설 연휴 개봉작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 전해주실 분들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이진호, 최정아 연예전문기자 또 방송인 김수현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첫 소식인데 이 코미디계에 또 큰 별이 졌습니다. 이 넘버원 하면 원맨쇼의 1인자 이랬잖아요. 예, 넘버원 씨가 돌아가셨네요. 네, 맞습니다. 폐렴으로 입원 치료 중이던 남보원 씨가 어제죠. 21일 오후 별세하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먼저 전달하게 되었는데요. 북한 평안남도 순천 출생인 고 남보원 씨, 1963년 영화인협회가 주최한 스타탄생 코미디에서 1위로 입상을 하면서 코미디 무대에 데뷔를 했습니다. 극장부터 안방극장까지 무대를 가리지 않고 한국 코미디 대표 주자로 활동하며 정말 오랜 전성기를 누린 스타입니다. 네, 코미디계의 큰별 남보원 씨. 언제부터 건강에 이상 신호가 좀 있으셨을까요? 네, 코미디 협회에 따르면 남보원 씨는 올 초부터 건강에 이상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다시 의식을 잃는 등 치료와 퇴원을 반복했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활동에 대한 의욕은 남달랐다고 합니다. 1년 넘게 감기를 앓으면서도 컨디션이 조금이라도 좋아질 때면 행사 일정 등을 소화해왔다고 합니다. 네. 원조 인간 복사기 이렇게 불리셨어요. 그러니까 네. 사람도 그렇고 사물도 그렇고 목소리 성대모사
뭐 정말 대단해져. 백고동 소리, 뭐 전투기 이렇게 샥 지나가는 맞아요. 소리.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전쟁 때 직접 경험을 했었을, 들었었을 폭격기는 그렇지. 뭐 거의 전매 특허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맞아요. 예. 2010년에 먼저 세상을 떠나셨죠. 백남봉 씨, 네. 쌍두마차라고 불리고 막 그렇죠. 그랬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백남봉 씨 역시 아주 구수한 입단 그리고 취객 연기, 성대모사 등으로 원맨쇼의 달인으로 불렸던 분인데요. 남보원 씨와 40년 가까이 때로는 라이벌처럼 그리고 때로는 콤비처럼 아주 엄청난 인기를 누렸었던 스타입니다. 남보원 씨는 2010년 백남봉 씨 사망 당시에 슬픔을 참지 못하기도 했었는데요. 백남봉을 잃으니 한쪽 날개를 잃은 것 같은 기분이다 라면서도 하늘나라에 먼저 간 친구를 그리고 선배들을 먼저 만나고 굉장히 좀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코미디의 한 장르, 그러니까 원맨쇼의 1세대, 그러니까 한 세대가 접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늘의 별이 된 두 분의 투맨쇼를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식 만나볼까요? 네. 그 김건모 씨 얘기, 네.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을 했다고요? 맞습니다. 사실 김건모 씨 소식을 전하지 네.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난 15일이죠. 김건모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12시간의 아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출석을 하고 난 이후에 김건모 씨의 주장은 어떤 주장인가요? 네, 김건모 씨는 일단 피해 주장 여성이 지목한 사건 당일이죠. 2016년 8월 그날 이제 논현동 술집에 간 것은 맞다라고 술집 자체 출입을 거부한 것은, 그러니까 부정한 예. 것은 아니었습니다. 매니저와 술만 마셨을 뿐 해당 여성은 만난 적도 없다라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김건모 씨 측은 당일 술집에서 결제한 100여만 원 정도의 이 카드 내역서를 제출을 하면서 여성 종업원과 술을 같이 마시려면 이보다 돈이 훨씬 더 많이 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 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 배트맨 티셔츠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게 배트맨 티셔츠를 뭐 입고 있었다, 뭐 아니다, 뭐 이건 뭐예요? 네,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피해 주장 여성은 강용석 변호사를 통해 그가 그 성폭행 당시 김건모 씨가 배트맨 티를 입고 있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김건모 씨는 사실이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을 해오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해당 주점에 간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가기 전에 입었던 다른 티셔츠를 입은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됐다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이 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 배트맨 티셔츠가 제작된 시점도 그 이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네, 그에 대해서 김건모 씨가 입고 있는 배트맨 티셔츠를 직접 제작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배트맨 저작권을 갖고 있는 기업 워너브라더스 코리아와 주고받은 거래 명세서를 공개를 했는데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또 이진호 기자님께서 직접 단독으로 취재를 했다고 합니다. 네. 네, 제가 배트맨 티셔츠 제작자와 전화 통화를 통해 입장을 전해 들었는데요. 피해 주장 여성이 지목한 배트맨 티셔츠는 SBS 미운 우리 새끼가 촬영에 들어간 이후에 처음으로 제작됐다고 합니다. 네. 겨울에 제작됐다고 분명히 네. 그 시기를 지목을 했는데요. 그 시기가 2016년 12월에서 2017년 1월이라고 합니다. 김건모 씨의 캐릭터를 살리기 위해서 특수 제작한 제품이라고 네. 하는데요. 김건모 씨가 방송에서 입었던 티셔츠는 이렇게 소매 부분이 파스텔 톤으로 된 나그랑 티셔츠고요. 네.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게 배트맨이 그 마크가 올록볼록 엠보싱 처리가 돼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그런데 피해 주장 여성은요, 2016년 8월에 배트맨 티셔츠를 입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럼 네. 주장이 좀 엇갈리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 피해 주장인의 법률 대리인인 강용석 변호사 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중에 정말 많은 배트맨 티셔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티셔츠 자체는 굉장히 흔한 옷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김건모 씨가 아마 사건 당일에 그 주장한 그 티셔츠가 아니라 또 다른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제작자 같은 경우는 방송에 나온 것과 같은 그 나그랑 티셔츠는 그 당시에는 정말로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첨예하게 갈등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아까 CCTV 부분도 나왔지만 경찰이 수사를 하면 요거는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지금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피해 주장 여성은 현재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김건모 씨는 이에 대해 반박 자료를 제출한 상황이기 네. 때문에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경찰은 피해 주장 여성을 다시 한번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건모 씨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인지 사후에 조작됐을 가능성 여부는 없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건모 씨의 매니저를 추가적으로 참고인 조사 자격으로 불러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12시간가량의 조사를 마친 뒤에 취재진 앞에선 김건모 씨의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항상 좋은 쪽에 있다가 이런 인터뷰를 하니까 굉장히 많이 떨리네요. 또 와서 조사받을 마음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경찰에서 성실히 답변했고요.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김건모 씨는 취재진 앞에서 심경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건모 씨 측 변호인 또한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데요. 이 부분 역시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많은 분들이 추측하고 상상하는 것들과 다른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하고 말씀하신 분들과 그분들의 말씀과 다른 여러 자료들을 제출을 했습니다. 네, 김건모 씨 측은 전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앞으로 경찰 수사 진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네, 일단 경찰에서는 성범죄라는 이 특성상 대질 조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김건모 씨가 만나는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또 김건모 씨를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는 방안도 아주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경찰 관계자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또 김건모 씨의 건강 상태 등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뭐 한다 못한다라고 지금 바로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건모, 장지현 씨 이 소개 관련해서 네. 강용석 변호사 아내가 소개해줬다. 네. 근데 강용석 변호사는 아니다. 네. 내 아내는 알지도 못한다. 네. 그랬는데 또 강용석 변호사의 말이 거짓말이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말이죠. 네, 맞습니다. 강용석 변호사는 자신의 아내가 김건모 씨 아내를 소개해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 9일 개인 방송을 통해서 내 아내는 장지현 씨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한 네.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친분이 있다라는 게 밝혀졌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단 뭐 일종의 증거 같은 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언론 매체에 통해 공개된 이 문자에는 장지현 씨 그리고 강용석 씨의 아내분이 성경 모임을 통해서 어울리는 사이였다라는 것이 좀 어느 정도 알려지게 됐습니다. 심지어 이 강 변호사 아내 같은 경우는 지난해 10월 30일이죠. 김건모 씨의 결혼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진 날에도 본인이 직접 장지현 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축하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문자 내용이 대충 이래요. 장지현 씨에게 지현 씨 축하해요. 결혼 소식 듣고 참 기뻤어요. 우리 성경 공부하며 함께 기도했던 사이인데 라고 언급을 하면서요. 네. 기도에 응답을 받으니 더욱 감사했다. 진심으로 축복해요. 라는 내용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네.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럼 그 문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강 변호사의 아내와 장지현 씨가 아는 사이다. 여기까지는 확인이 된 건데요. 네. 김건모 씨를 소개시켜줬다 뭐 이런 내용도 혹시 있었나요? 네, 분명히 문자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장지현 씨는 김건모 씨, 강용석 씨 아내에게 언니를 통해서 이렇게 귀한 만남이 열매를 맺게 돼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라는 문자를 보냈는데요. 이에 강 변호사의 아내분은 제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아서 감사하고 또 영광일 따름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럼 뭐 어쨌든 알고 지낸 사이는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월요일이죠? 네. 또 김건모 씨에 대해서 성희롱 의혹 추가 폭로가 있었다 이랬는데 이번엔 또 후배 가수예요. 네, 맞습니다. 지난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서 김건모 씨가 과거에 성희롱을 했다는 폭로성 글을 게재한 가수 A씨가 과거 김건모 씨가 술자리에서 자신에게 배트맨 티셔츠를 입으라고 요구를 했고 그러면서 자신에게 뽀뽀를 해라.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불편하다. 성적인 농담이 오가는 것들이 좀
불쾌하고 마음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했더니 더 심한 농담을 하면서 이런 농담은 어떠냐라고 되받아치기도 했다라면서 불쾌한 심경을 폭로를 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뭐 그런 근거 혹은 증거가 있는 건가요? 가수 A씨는 사건 당시 물증은 없다. 증거는 본인이 당시 친구들에게 보낸 문자뿐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배트맨 티셔츠에 대해서는 그가 몇 번이나 버리려고 했지만 버리지 못했다. 김건모 씨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기사를 보고 옷장을 뒤져서 꺼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어떤 식으로든 힘을 보태고 싶었다고 합니다. 김건모 씨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기사를 보고 직접 겪은 일들이 떠올라 이 같은 글을 적었다고 하는데요. 바라는 것은 제 주변에서 소비하지 않는 것, 처벌받을 일이 꼭 처벌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나를 알아봐달라고 호소문을 쓴 것도 기사를 먼저 내달라고 의뢰한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근데 2차 피해를 뭐 호소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네, 일단 가수 A 씨는 너무나 많은 공간에서 김건모 씨의 음악이 울려 퍼지고 있고 네. 뭐 택시를 타든 버스를 타든 어디서든 그 음악을 들으면서 자신이 좀 괴로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좀 부탁을 하면서 앞으로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 댓글 게재에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최정화 기자가 이번 폭로에 대해서 단독으로 또 직접 취재를 한 게 있다면서요? 네, 일단 제 입장은 일단 양측의 입장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A 씨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김건모 씨 측에서는 그럼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가 궁금해서 취재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일단 가수 A 씨가 김건모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밝힌 상황이지 않습니까? 술자리에 근데 함께 동석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음악 감독, 그 자리에 함께 술을 마셨었던 음악 감독분과 직접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일단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A 씨가 올린 글을 봤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글을 봤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당황해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일단 그런 심한 농담들을 한 것이 맞느냐 이렇게 만약에 실제로 했다면 이건 성희롱이 맞다라고 네네.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 것은 없는 이야기다. 정말로 왜 그런 글을 썼는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A 씨와 정말 다른 이야기를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도 또 무슨 배트맨 티셔츠가 또 나오는데 네. 이게 뭐야 A 씨한테 배트맨 티셔츠 줬다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물어봤었어요. 배트맨 네. 티셔츠를 줬다라고 하면서 그 티셔츠를 공개했었거든요. 네. A 씨가.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준 것이 맞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색과 각각 핑크색 이렇게 두 장의 티셔츠를 준 것은 맞는데 그 음악 감독님의 말은 이 A 씨만 준 것이 아니라 김건모 씨가 원래 집에서 친구들이나 이제 후배들을 부르게 되면 좀 편하게 입고 있으라는 의미로 뭐 티셔츠를 준 것이다. A 씨에게 그 분에게만 준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저에게 주었었던 사진 같은 경우는 그 김건모 씨 집에 이분 말고도 다른 분들이 놀러 왔었을 때 배트맨 후드 티셔츠를 다 같이 갈아입고 나서 이제 인증샷을 이렇게 막 찍고 있는 네. 사진이 있어요. 그걸 보여주면서 이분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김건모 씨 입장은 있습니까? 네, 김건모 씨의 입장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소속사 측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입장을 물었는데 일단 이 아끼는 후배 A 씨에게 해가 될까 봐 입장을 밝히진 않겠다라고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뭐 여기에 대한 진실은 수사가 마무리가 되면 알 수 있을 테니까 그때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네. 이번에는 기획 시리즈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타들의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죠. 네. 스타들의 이야기 주제는요. 스타들의 네, 주제 먼저 한번 볼까요? 위에부터. 스타들의 네. 아픈 가족사. 막 아침에 힘이 넘치네, 힘이 넘치네. 아픈 가족사입니다, 아픈 가족사. 네, 아픈 예. 가족사 첫 번째 스타는 누굴지 또 한번 바로 볼게요. 네, 이복 형제, 임재범, 그리고 손지창 씨입니다. 지난 11일이죠. 1950, 60년대를 풍미한 1세대 아나운서 임태근 씨 별세 소식이 있었는데 이 이후에 임재범 또 배우 손지창 이래가지고 막 쫙
그 가족사가 나오고 이랬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임태근 씨가 지난 11일 향년 8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지난 12일 유족 측에 따르면 고 임태근 씨는 지난해 10월 심장 문제로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다가 11월 뇌경색 진단을 받고 폐렴 등 합병증으로 투병을 했다고 합니다. 장례 당시 상주는 락 가수 임재범 씨였고요. 이복 동생인 배우 손지창 그리고 그의 아내 오연수 씨도 함께 11일부터 빈소를 지켰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들 때문에 또 다시 한번 가족사가 재조명이 됐죠. 네. 네, 뭐 이제는 임재범, 손지창 씨가 이복 형제인 거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 같은데요. 이 둘의 관계를 좀 보려면 과거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고 임태근 씨가 첫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서는 자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임태근 씨 같은 경우는 혼외로 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아들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바로 각각 임재범 씨 그리고 손지창 씨입니다. 잘못 알려진 기사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서 약간 바로잡자면 그래서 사람들이 임태근 씨가 결혼을 3번 한 것이냐 뭐 부인이 3명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네. 결혼은 그냥 재혼까지만 한 거고요. 그 사이에서 이제 난 자식은 아니고 이제 혼외로 둔 분이 이제 손지창 씨, 임재범 씨입니다. 당시 거의 유일한 아나운서로 방송계 큰 인물로 유명했던 이 임태근 씨는 생전에도 사실 이렇게 조금 다소 복잡한 가족사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임재범 씨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그러던데. 네, 임재범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보육원에서 어렸을 때 보육원에 잠시 맡겨져 자랐다고 하는데요. 이후에는 외할머니 손에서 자라다가 네. 아버지와 잠시 살았다고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임태근 씨는 임재범 씨를 호적에도 올리지 않고 키우다가 재혼 이후에야 호적에 올렸다고 합니다. 네, 그럼 손지창 씨는 누가 살았나요? 네, 손지창 씨는 사실 상황이 조금 더 안 좋았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미혼모였던 어머니의 어쩔 수 없는 선택에 의해서 이모부의 성인 손 씨를 따랐고요. 손 씨는 오랫동안 실제로 이모부가 친아버지인 줄 알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임재범 씨하고 손지창 씨는 서로의 존재를 언제 어떻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단 임재범 씨가 먼저 알았었던 것 같아요. 일단 임재범 씨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서 들려오던 그러니까 소문처럼 떠도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딘가 자신의 동생이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런 이야기가 잘 보통의 가정에서는 들을 수가 없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임재범 씨가 집안에서 이런 떠도는 소문을 듣던 때가 또 학창 이제 시절인 고등학생 시절이었대요. 근데 네. 이때 지창이라는 이름을 얼핏 들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또 본인이 잡지를 보는데 손지창이라는 이름을 딱 보고 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예. 이거 누구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당시 친하게 지내던 기자에게 이 친구가 내 동생 같다라는 고백을 조심스럽게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임재범 씨가 고등학생 때 알았다면 손지창 씨는 더 어렸을 때 이 사실을 알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손지창 씨는 아버지와 형의 존재에 대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왕래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언젠가는 아버지와 형을 찾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손지창 씨는 특히나 홀어머니 슬하에서 자라면서 가족 조사를 할 때가 가장 괴로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특히나 자가용을 타고 외식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네. 굉장히 괴로웠다, 부러웠다라는 마음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면 한창 사춘기 때고 막 이랬을 텐데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도 같습니다. 근데 손지창 씨는 데뷔 때부터 네. 출생 관련 뭐 이렇게 해서 루머가 좀 있었어요. 네, 굉장히 많았습니다. 1993년 데뷔한 이후에 출생의 비밀을 얽힌 굉장히 많은 루머가 있었는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일절 응답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군대 갈 나이가 됐을 때 그 당시에 법이 미혼모의 자녀는 입대하지 못한다라는 법이 있었대요. 그래서 군대에 가지 못했는데 이로 인해서 정신 이상으로 군대에 가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이 좀 돌았었고요. 그리고 다른 연예인들이 병역 문제로 무리를 일으킬 때 사정을 잘 모르는 분들이 같은 어떤 취급을 하면서 비난을 해서 좀 고충이 있었다라고 폭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궁금한 게 임재범 씨는 아버지인 고 임태근 씨와 함께 살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손지창 씨는 언제 아버지를 처음 본 건가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학교 시절이었는데요. 처음 만났을 당시 좋은 기억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반가워할 줄 알았는데 회의가 있다면서 자리를 일찍 떴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상처를 좀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나 아버지에게 대학 입학 이후
대학 등록금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 거절을 당하면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정말 그거는 정말 큰 상처로 저 영원히 남았을 남겠네요. 거예요. 네. 그러면 형 임재범 씨는 언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임재범 씨가 한 기자에게 아마도 손지창이 내 동생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기자분은 이미 그 사연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 기자분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사실 손지창 씨에게 이미 알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손지창 씨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다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은데 이 기자분이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 그 중간다리 역할을 딱 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반가우면서도 사실 얼마나 낯설었을까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임재범 씨가 이야기를 하다가 처음 만난 동생 손지창 씨에게 본인 집으로 가자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그간 쌓인 오해라던가 감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푸는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두 사람 다 너무 많은 아픔, 너무 많은 상처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네. 임재범 씨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너무 절절한 아픔이지만 우리는 좀 서로 다른 아픔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두 사람이 자라온 환경이 좀 달랐기 때문에 아픔이 좀 달랐다, 서름도 좀 달랐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임재범 씨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창이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지 못했던 그런 서름이 있다면 나는 아버지 밑에서 힘들었던 서름이 있었다. 하지만 이건 서로 간에 모른다. 서로들 아픔이 비슷한데 종류와 색깔이 전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만남 이후에 그 형제가 굉장히 돈독한 관계가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딸이 없는 손지창 씨는 임재범 씨의 딸이자 자신의 조카를 굉장히나 아끼고 있다고 하는데요. 임재범 씨 역시 손지창 씨와 함께 있을 때는 굉장히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 이렇게 밝혔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좀 궁금한 게 아버지 임태근 씨와 그리고 손지창 씨, 임재범 씨가 세 사람이 함께 만난 뭐 그런 적은 없었나요?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만남이 굉장히 형식적인 만남으로 끝났다고 하는데요. 임재범 씨는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밖에서는 100점짜리 아빠지만 집에서는 0점짜리 아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네. 손지창 씨는 계속 성이 손 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아버지하고 형 만나고 이러면서 임씨로 바꿀 그런 생각은 없었나요? 일단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본인의 성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네, 하는데 일단 손지창 씨는 본인은 이제 손 씨가 좋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나를 손 씨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한테 아버지는 그분이 아니다. 이모부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세상에서 가장 감사한 분이 이모부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밝힌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손 씨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거죠. 예. 고 임태근 씨는 뭐 저희 아나운서들한테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정도의 큰 아나운서신데 그 생전에 두 아들에 대한 후회 이런 건 없었을까 모르겠어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전에 한 언론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두 아들이 모두 자기 분야에서 최고라는 점이 너무나 자랑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어디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두 아들을 둔 것 그리고 귀여운 손자 손녀를 얻은 것은 정말 신의 축복이다라면서 감사한 마음을 전했고요. 사실 미안한 마음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두 아들이 어릴 적부터 안고 있었던 그 상처, 마음의 상처 를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참 어렵게 다들 만나게 됐지만 기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가슴 아프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스타 한번 만나볼까요? 네. 두 번째 스타는 추자연 씨네요. 네. 슬픈 가족사를 고백했군요. 네, 최재현 씨는 2017년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결혼 좋아 유행어를 남긴 장본인이죠. 네. 우효광 씨의 결혼 생활을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후 추자연, 우효광 부부는 지난해 5월 29일에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이날은 2017년 1월 혼인신고를 한 지 2년 만에 그리고 한 아이의 부모가 된 후 올린 결혼식이라서 두 사람에게는 더욱더 특별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추재현 씨 부모님 측은 비춰지지 않아서 부모님과의 불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딸의 결혼식에 추자연 씨 부모님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네요. 나타나지 않았다고 단정을 짓기보다는 네. 일단 뭐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요. 요즘은 주례 없는 결혼식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신부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들어오는 이런 그 모습이
없는 경우도 사실 왕왕 있어요. 근데 추자연 씨의 결혼식이 그런 경우였던 것 같아요. 일단 주례 없이 진행된 결혼식이었고 추자연 씨가 결혼식 입장을 혼자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좀 더 부각이 됐었던 이유가 우효광 씨, 그러니까 시댁인 우효광 씨 집에서는 그 굉장히 많은 부모님, 뭐 삼촌 등이 중국 홀레복을 입고 참석을 해서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좀 부각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추자연 씨 부모님의 참석 여부는 이제 좀 확인이 어렵지만 결혼식에 추자연 씨 부모님이 이렇게 보이지 않자 대중이 좀 의문을 가지게 됐고 결국은 이제 추자연 씨가 과거에 했었던 이야기라던가 뭐 부모님에 대한 언급 등이 다시 한번 재조명이 되게 됐습니다. 그럼 추자연 씨가 직접 밝힌 가족 이야기는 어떤 겁니까? 네, 중국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밝혔는데요. 삼촌들은 모두 아들들이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만 아들이 없었다. 그래서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를 굉장히 구박을 많이 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결국 추자연 씨가 17세가 되던 해 부모님들이 이혼하시고 네. 아버지는 새 가정을 꾸리면서 3명의 이복 형제가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게 됐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네, 추자연 씨가 워낙 사실은 밝아서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좀 어두운 그 마음을 좀 몰랐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픈 사연이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가 더 있는데 그 기억도 나지 않은 아주 어린 시절에 동생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었던 일이 있는 거예요. 네. 어머니 입장에서는 사실 자식을 먼저 보내는 그 아픔과 충격과 고통은 뭐 제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상황이 이런 식으로 극에 몰리게 되자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그것을 토로할 사람이 추자연 씨밖에 없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가 오롯이 이 자녀인 추자연 씨에게 갔었고 모진 말들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으로 이제 추자연 씨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부모님 때문에 한국을 떠날 결정을 하게 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조금 알아봤는데 부모님에 의해서라는 그 뭐랄까 부모님 때문에라는 표현보다는 추자연 씨가 또 워낙 책임감이 강해요. 그래서 내가 집안의 가장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일을 해야 되고 경제활동을 해야 해서 중국으로 갔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동생의 안타까운 일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아픔까지 어린 추자연 씨가 감당하기에는 좀 버거웠던 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그렇게 좀 모진 이야기를 듣고 상황에 닥치게 된다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고 본인 역시도 그 당시에는 어머니를 이해하기 힘들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어머니께서 동생을 잃었을 때 그 아픔들이 이제는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지 조금은 이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아버지하고 할머니는 왕래를 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와는 왕래를 하고 있지만 할머니와는 왕래를 하고 있지 못하고 합니다. 이 사연에 대해서 추자연 씨가 직접 밝힌 바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추자연 씨가 배우로서 돈을 벌다 보니까 이 돈을 아버지께 용돈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용돈을 드리면서 아버지가 다시 할머니에게 용돈을 드렸다고 하는데요. 그제서야 할머니께서 이제 추자연 씨를 직접 만나고 싶다 이렇게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추자연 씨 입장으로서는 어머니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직접 만나 뵈면은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서 찾아뵙지 못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었습니다만 한국을 떠나서 이제 중국에 가서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그러니까 가족사 때문만은 아니고 중국에 일거리가 더 있으니까 그래서 내 일 때문에 갔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 이유로 중국에서 활동을 하는 배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추자연 씨 역시도 그랬었는데 추자연 씨의 그 처음 데뷔를 살짝 저희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96년도에 청춘 드라마, 그러니까 청소년 드라마로 데뷔를 해서 다양한 작품에서 활동을 하다가 99년도에 드라마 카이스트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이 드라마 참 좋아했었는데요. 카이스트 출연 당시에 맡았던 역할에 깊은 애정과 감사함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극 중에서 맡았던 배역명인 추자현을 이제 예명으로 삼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드디어 중국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추자현 씨는 중국 진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한국에서는 제가 꾸준히 돈을 벌 수 있게끔 작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먹고 살기가 좀 막막했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아주 솔직하게 뭐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중국 갔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배우들이 사실은 굉장히 인터뷰할 때 많이 하는 얘기가 연기를 너무 하고 싶은데 한국에서 마땅한 작품이 없거나 나를 쓰지 않으면 이
그 갈증을 해소할 곳이 없다는 그쵸, 거예요. 그쵸. 네. 네, 그런데 중국에서 아무래도 러브콜이 오다 보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갔다는 거죠. 기회가 많다. 네. 중국. 네. 네. 그런데 듣기로는 추자연 씨가요, 중국에서 가장 성공한 외국인 스타다. 아, 또 네, 이런 소문도 맞습니다. 들리고요.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2005년도에 중국으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부터는 이제 한국 활동보다는 중국 활동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때 중국 내에서 굉장히 높은 출연료를 받는 네. 탑 배우의 대열에 오르게 된 거고요. 2017년 중국 매체는 추자연 씨를 중국에서 가장 성공한 한국인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뭐 높은 출연료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중국 갔어요 했는데 출연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회당 출연료가 1억이었답니다. 아니 근데 회당 출연료 1억이 사실입니까? 1억이요? 네, 맞습니다. 2015년도에 밝혀진 내용인데요. 국내 팬들이 약간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국내 드라마의 경우에는 보통 20부에서 30부작이지 않습니까? 네. 중국 드라마는 50부작에서 60부작입니다. 오. 2, 30억보다 훨씬 많은 5, 60억 정도를 받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초기 출연료보다 10배가 오른 출연료라고 합니다. 네. 2015년도에 밝혀진 내용이니까 네. 지금 2020년도에는 훨씬 더 많이 받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야, 15년도에 1억이니까 엄청 올랐네요. 중국 이주 세금 어떻게 되나? 역시 출연료 얘기가 너무 재밌네요. 그렇죠. 아, 그러네요. 너무 부럽네요. 지금 네. 15, 16, 17, 18, 19, 20. 한 6배는 올랐지 한 않았을까. 잔만 출연해도 뭐 네. 로또네요. 네. 매주 로또네요. 자, 어쨌거나. 다들 지금은 돈 얘기에 흥분하네. 숨기질 못했네요. 네네. 네. 아, 그런데 추자연 씨가 이렇게 출연료를 높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게요. 네. 정말 중국에서 온갖 고생 다 네. 했다. 뭐 이렇게 들었어요. 추자연 씨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나는 중국에서 데뷔를 했다. 보통은 한국에서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나서 중국으로 이제 진출하는 경우가 러브콜에 네. 의해서 진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추자연 씨 같은 경우에는 직접 신인으로 맨 땅에 헤딩을 하듯이 중국으로 넘어가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분들한테 대접을 받고 어떤 조건을 내세운다 이런 느낌보다는 내가 먼저 다가가야지, 사람과 가까워져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어떤 것이든 배우려는 자세로 임했기 때문에 성공을 할 수 있었다라고 비결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추자연 씨한테는 중국이 기회의 땅이었네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 결혼도 한 거 아니에요? 우효광 씨하고. 네? 거기다가 막 그런 좋아. 그러니까 탑스타가 됐지. 그렇죠. 거기서 결혼되어서 가정 꾸렸지. 이건 뭐. 사실 저는 이 출연료가 아니라 이 인생 자체가 전 정말 로또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요. 추자연 씨는 현재 일단 휴식을 취하면서 계속해서 들어오는 작품을 이제 선정을 하고 있어요. 차기작을 검토하고 있는 입장이다라고 저는 전해들었고요. 또 남편 우효광 씨, 우리나라에서 우서방으로 불리는 저분, 현재 중국에서 아주 바쁜 스케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우효광 씨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사실 자신의 SNS를 통해서 팬들과 소통을 잘 하고 있어요. 우효광 씨는 근황에서 보여지듯이 굉장히 빛나는 외모를 보여주면서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팬들과도 소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유, 중국에서 행복하게 잘 사십시오. 자, 이번에는 네. 세 번째 스타입니다. 성동일 씨. 혼자 혼자 고백. 고백. 네. 모든 역할이 흡수 가능한 배우, 천의 얼굴을 가진 배우, 젊은 시절 굉장히 잘생겼을 것 같은 배우 성동일 씨가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님에게 나는 원치 않는 아이였다. 따라서 이런 얘기를 가지고 화제가 굉장히 많이 됐었죠. 네. 네, 저도 그 이야기 들어서 놀랐던 기억이 나요. 부모님께 네. 원치 않는 아이였다. 놀라웠어요. 네, 맞아요. 네. 자, 그 성동일 씨. 저도 저 프로그램을 오래 같이 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무명 생활이 상당히 길었고, 정말 고생 많이 한 배우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성동일 씨는 1984년 연극 배우로 배우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1991년에야 공채 탤런트로 입문을 하면서 정식으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배우 활동을 시작하면서도 데뷔 초에는 그다지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는데요. 1998년이 기점이었습니다. 30% 이상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드라마 은실이에서 코믹하고도 질펀한 전라도 사투리를 구사하는 빨간 양말 양정팔 역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8년간의 무명의 서름을 씻어냈습니다. 빨간 양말 그때 진짜 인기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사투리를 얼마나 맛깔나게 잘하던데. 그때 기억이 아직도 나요. 맞아요.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따라한다고 그 빨간 양말 신고 다녔었던 맞아요, 그런 맞아요. 기억도 나요. 네. 그리고 빨간 양말 신으면 뭔가 일이 잘 돼요, 그날. 그래요? 저도 회색 양말을 신고 와가지고.
양말 좀 빨개 써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주말 연속극에서 나중에는 이후에 이 역할 이후에 굉장히 좀 지극히 뭐랄까 정극스러운, 그러니까 굉장히 진지한 역할을 많이 맡게 됐었어요. 네, 예. 예를 들면 대기업 회장의 아들인 그 재벌 2세 역할이라던가 아니면은 굉장히 좀 학식이 있는 뭐 대학 교수 역할을 맡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전에 은실이 그 빨간 양말 그 네. 역할의 인상이 너무 강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극중 이미지가 이 배우와 맞지 않는다라는 네. 부적격 판정을 받고 충격적이게도 중도 하차를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배우들이 진짜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몰입해서 거기에 강렬한 인상을 남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만 보면 그 배역이 생각나요. 맞아요. 그게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성동일 네. 씨도 한동안 그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었다고요. 네. 성동일 씨만 보면 전라도 사투리에 빨간 양말. 양말.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재벌 2세 뭐 이런 게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뭐 최근에도 뭐 그런 사투리 구사를 굉장히 잘하시면서 잘 어울리지만 요즘에는 근데 연기력이 원체 출중하시다 보니까 네. 뭐 판사, 교수도 이제 꽤 다 어울려요. 예, 예. 네. 하나도 어색하지가 맞아요. 않더라고요. 네, 요즘은 워낙 사실- 연기력이 좋아서. 맞아요. 요즘은 사실은 성동일 씨 스케줄 1년치 다 차 있다라고. 정말 영화계에서는 주연 배우도 주연 배우지만 함께 극을 빛내주는 성동일 씨 스케줄을 빨리 알아봐야 된다는 그쵸, 말까지 그쵸. 실제로 있어요. 그래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성동일 씨의 존재감을 알린 작품들이 최근 들어서 이게 두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2009년에 영화 국가대표 방코치 역과 맞아요. 네. 2010년 드라마 추노에서 천지호 역을 이 추노 이 역할이 기가 막혔죠. 정말 대단히 최고였어요. 명품이었죠. 네. 네. 정말 이 성동일 씨가 조연에서 주연으로 발돋움하게 되는 계기였는데요. 네. 2013년 초부터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예능에서 아들 성준 군과 고정 네. 출연을 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고 시즌2에서는 딸 성빈 양과 출연하기도 했는데요. 이후에 성동일 씨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남긴 작품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원한 개딸 아빠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가 맞아요. 최고였죠. 네. 그러니까 배역 운도 있고 네. 배역 운에 따르는 연기 실력이 있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 가요. 네. 근데 추노 때는 저도 기억나요. 추노가 워낙에 인기가 있고 거기서 연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야 그때부터 바빠지더라고. 그때부터 잘 못 만나겠더라고. 아직도 기억나요. 나 천지호야 막 그러면서 그때 소름 돋았어요. 소름 맞아, 돋았어요. 근데 성동일 씨가 가족사를 밝혔어요. 네. 사실 이 가족사를 뭐 밝혀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밝혔다기보다는 아주 자연스럽게 토크를 하다가 나온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아내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의 이제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밝히게 된 건데요. 일단 혼외자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사생아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근데 이 혼외자라는 의미가 법률적으로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일컫는데요. 성동일 씨가 태어났을 때는 이제 부모님이 함께 사는 그런 뭐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이 상당히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네, 사실은 좀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성동일 씨가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함께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집에 8살 터울의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가 뭐 나를 다 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애정을 드러낸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어머니가 아버지를 찾았고 아버지와 함께 살아서 이제 아이들에게 아버지를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성동일 씨 나이 10살 때 아버지와 이제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 그럼 부모님이 합치고 그때 이제 같이 사시고. 네네. 그때 합치게 된 이유가 또 많은 좀 이슈가 되는데 바로 성동일 씨 호적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성동일 씨를 위해서 아버지를 계속해서 수소문했고 결국 찾아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다시 합치게 됐고 네. 사실 굉장히 어머니로서는 마음이 아팠을 것 같은 게 호적에도 없는 아들이 얼마나 볼 때마다 마음 아프고 미안한 생각이 들겠어요. 네. 이 호적 때문인지 몰라도 그 초등학교 입학도 좀 늦었고요. 그다음에 네네. 그 주민등록사 우리 왜 저 방송사에 있으면 이렇게 주민등록하고 왜 저 돈 주고 이런 것 네, 때문에. 예. 네, 네. 근데 저보다도 이게 어리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저보다 나이가 많아. 네. 근데 그게 이제 늦게 그렇죠. 등록이 돼서 호적을 이렇게 네, 올렸기 때문이고요. 실제로 성동일 씨가 방송에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공부를 잘 못했다. 네. 집안 사정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 때 정도 됐을 때 처음으로 이제 학교를 들어갔다. 그때 이제 아버지의 부재로 10살이 됐을 때 입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전했죠. 네, 보통은 8살에 입학을 하니까 그쵸, 그쵸. 3년 정도 늦게 이제 학교에 들어가게 된 건데 그러면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에 대한 성동일 씨의 기억은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좋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성동일 씨는 아버지가 거의 고아나 다름이 없으셨다.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셨는데 다른 사람에게 퍼주는 것을 정말 좋아하셨다. 그 일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굉장히 많이 싸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싸운 기억밖에 없다라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혹시 성동일 씨하고 아버지의 불화도 있나요? 네, 성동일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가정 자체가 아버지가 원한 가정이 아니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만난 그 다음 날부터 아버지가 나를 많이 혼냈다라고 추억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뭐 우리가 자라면서 아버지한테 안 혼난 사람이 어디 아유, 있겠습니까? 많이 혼나죠. 네. 많이 혼나며 자랐다라고 고백할 정도면 조금 그 도보다 더 좀 그런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성동일 씨의 아버지는 성동일 씨 때문에 본인의 인생이 어려워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굉장히 많이 혼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동네 주민들이 피신을 시킬 정도였다고 합니다. 성동일 씨는 이제 어린 시절에 뭐 성공해야겠다가 아니라 빨리 커서 독립을 해야겠다가 꿈이었다고 합니다. 성동일 씨는 특히나 아버지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성격은 굉장히 좋으신데 나 때문에 성동일 씨 본인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한탄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미움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네, 아버지에게 미움을 받고 혼도 좀 많이 나고 얼마나 그 어린 시절에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웠을까요? 사실 근데 불행이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생활고로도 이어졌습니다. 성동일 씨는 당시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해서 그 닭뼈까지 씹어 먹은 적이 있었다라고 밝힌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닭을 반 마리만 팔기도 했대요. 네. 사실 반 마리도 굉장히 적은 양인데 그걸 또 나눠 먹어야 되다 보니까 동생한테 먹을 게 없으니까 닭뼈도 영양가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본인이 직접 씹어 먹었는데 맛은 꽤 고소했다라고 힘든 시절을 또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참 먹성 좋을 그쵸. 나이였는데 참 힘들었겠네요. 네. 진짜. 예. 네. 그 성동일 씨가 이렇게 어린 시절을 이야기했는데 하루는 어머니가 그러니까 원래 포장마차를 하셨대요. 포장마차로 네. 이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던 와중에 포장마차를 닫고 시장으로 성동일 씨를 데려가서 빨간 운동복을 사줬다고 해요. 빨간 운동복? 네, 근데 네? 그 이유가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단 어머니가 너무 힘든 생활을 하다가 너무 이 생활 자체가 좀 너무 힘들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개에서 타신 이 돈을 가지고 다 쓰고 아주 마지막에 선택을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을 하던 차에 아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사줬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걸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네. 나중에 알았을 때. 그래서 송동희 씨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송동희를 왜 이렇게 돈해? 라는 이야기를 한다. 근데 사실이다. 나는 정말 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네. 스스로 인정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나는 돈 때문에 가정이 파괴됐고 돈 때문에 추억도 없고 아버지나 그 내 세대에서 이 가난을 모두 다 끝내고 싶다라고 아주 이 가난에 대한 지긋지긋한 마음을 네. 전하기도 했는데 네. 당시 송동희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우리는 한 번도 가족 여행을 가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요. 명절도 제대로 지낸 적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은 좀 제대로 누렸으면 좋겠다. 가난이라고 하면 나는 정말 치가 떨린다라고 아주 솔직하게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어린 시절의 결핍을 너무나 느꼈군요. 네. 예, 그래서 그런지 성동일 씨가 아내에 대한 사랑이나 자식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성동일 씨를 한 번이라도 만나보신 분들은 네. 아실 겁니다. 자녀분과 아내분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배우이기도 한데요. 그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언제가 가장 행복하느냐. 이에 성동일 씨는 아이들이 피자를 먹고 싶다고 할 때 가격 걱정 없이 마음껏 먹어라 이렇게 얘기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특히나 아내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데요. 나의 인생작은 내 아내다라고 밝힐 정도로 사랑꾼이시다. 로맨티시스트로서의 면모를 네. 드러내기도 예. 했습니다. 네. 아니, 뭐 애들 피자뿐인가 요즘에는 우리 만나서 소주 한 잔 살 때도 시원하게 사시더라고요. 이제는 좀 여유가 생기신 거죠? 혹시 사석에서 닭뼈 드시는 모습은 이제는 아닐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사실 방금 너무 인상 깊었던 말이 나의 인생작은 아내다. 뭐 그런 말씀 하시죠? 뭐 맞아요, 평소에. 맞아요. 안 하시나요? 예. 하시지 않으세요? 결혼하신 저는 분들? 합니다. 네, 저의 인생작입니다. 살기 힘들구나.
근데 사실 굉장히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성동일 씨가 마음을 갖게 된 게 왜냐면 무명 생활이 꽤 길었잖아요. 네. 14살 연하의 만삭인 아내를 함께 이제 뭐 제대로 살 곳이 없어서 숙박업소를 전전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또 그런 모습들이 이제 한 예능에서 나왔었죠. 딸을 데리고 국밥집 가서 맞아요. 아내와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상황을 하다가 왈칵 이제 눈물을 쏟아내셨잖아요. 네. 저 그 장면 봤거든요. 네. 그 프로그램 워낙 좋아해서 봤는데 막 웃으면서 보다가 같이 울컥 맞아요. 했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네. 그때 이제 울컥했던 이유가 너무나 힘든 시기에 아내가 자기를 옆에서 지켜주고 도와주고 지금까지 이렇게 행복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준 거에 대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왈칵 눈물이 났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제가 알기로도 성동일 씨 아내분 고생 많이 하셨죠. 네. 많이 하셨어요. 네. 이에 대한 이야기도 좀 저를 들려주시죠. 네, 성동일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기를 당해서 사업이 망하고 또 빚이 생겼다면서 당시 누나가 예능이라도 좀 출연을 해봐라라고 생계 걱정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 가끔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의 그런 감정이 아니라 배우 자존심에 예능을 나가는 걸 허락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누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능을 못해, 누나라고 했더니 비밀 이야기를 하나 해준 건데 네 아내가 지금 감자탕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성동일 씨가 그게 굉장히 충격이고 굉장히 미안하고 굉장히 화도 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일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내가 아침 방송에 그 당시 출연을 한 상황이었어요. 예. 성동일 씨 네. 아내분이. 그런데 아무래도 내가 밖에 나가서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성동일 아내가 어디서 일을 하던데 뭘 하고 있던데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다 보면 남편 커리어에 뭐 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혹시나 남편이 좀 불편해하는 상황이 생길까 봐 좀 마음을 써서 아무래도 보이지 않는 그 안쪽에 들어가는 설거지를 하는 일을 선택을 했었던 거예요. 네. 화도 났지만 집사람에게 너무 미안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아내분이 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 아내분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낀 부분이 또 한 가지 있었는데요. 바로 성동일 씨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성동일 씨는 방송에서 자신을 너무 미워하는 아버지가 미워서 20년간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수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앙금이 남아 있어서 장례식까지 가지 않았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성동일 씨에게는 평생의 한이 됐겠네요. 맞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도 성동일 씨의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는데요. 아내분이 그런데 아내분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이들 데리고 인사를 갔다고 합니다. 심지어 장례식장에도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 아내분이 성동일 씨에게 따로 말을 해서 아버지와 시아버지의 사무제 제사를 함께 모시고 싶다 이렇게 밝히면서 그 이후에 아내가 아버지의 제사를 모시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멋진 아내분과 함께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뭐 워낙 연기력도 좋지만 최근에는 뭐 하는 작품마다 대박 행진입니다. 아유, 네. 네. 대박이라고 하면 수입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네. 성동일 씨가 이런 농담을 좀 하세요. 집에 들어갈 때마다 아내분한테 잔소리한다고 집에 있는 현금 좀 치우라고 여기 발에 채인다 이런 농담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농담 삼아. 네. 아니 요즘 그렇게 된 거야? 집에 돈이 치여. 아이고. 근데 애주가로 소문났는데 요즘도 어떻게 약주 좀 하나 모르겠네요. 지금도 굉장히 연예계 애주가로 불리고 네. 있는데요. 한 잡지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인류가 만든 최고의 음식이 술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건데요. 네. 이 같은 인터뷰에서 이 얘기를 정말 싫어한다고 밝히기도 했어요. 시간 나면 술 한잔 하자. 네. 이야기가 본인은 그렇게 싫대요. 그럼 술자리는 일부러 시간을 내서 만드는 자리다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모였기 때문에 술자리는 아주 소중한 것이다라면서 나름의 그 확실한 주관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보통 운동을 시간 내서 하는 건데 술자리를. 네. 우리 시간 내서 한잔 해. 그렇죠. 그 말이 별로다. 네,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애주가시고 뭐 앞서도 저희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술을 사랑하는 것보다 볼 때는 자녀들을 더 사랑해요. 네. 네. 성빈, 성율, 아유, 세 아이죠? 네, 성준. 네. 네, 아이들 근황도 좀 궁금한데요. 네, 성동일 씨는 과거 영화 제작 발표에서 아이들이 본인에게 어떤 존재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이들은 나를 끊임없이 일하게 하는 존재다. 어쨌든 양부모가 다 있는 애들이다 이렇게 능청스럽게 털어놓기도 했었는데요. 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애들 셋이 주는 채찍이 크다.
소처럼 일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예뻐해 주시는 만큼 잘 크고 있다라고 근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둘째 성빈이 같은 경우는 집에 아빠 시나리오가 있으면 이 아버지의 시나리오를 막 읽어본다고 네. 해요. 그러면서 슬퍼서 울기도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특이한 점이 성동희 씨 집에 텔레비전이 없다고 합니다. 이 텔레비전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책을 보거나 대화를 많이 나눈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좋은 점은 뭐 대화를 많이 해서 좋은 점인데 안 좋은 점은 싸우기도 대신 많이 싸운대요. 그러면서 자기 주장들이 굉장히 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것 같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아니, 성동일 씨 데뷔 초기에 완전히 미남 배우였거든요. 그렇죠. 저희 미남 배우를 대표하는 그 배우들하고 쫙 비교한 사진인데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이 있어요. 이거 한번 보고 마무리해야 되겠어요. 네. 아, 저게 저 공채 탤런트로 같은 해에 뽑힌 세 분이에요. 네, 네. 어머. 네. 네. 장동건 씨하고 이병헌 씨. 씨하고. 네. 가운데가 성동희 네, 씨네요. 가운데가 오. 성동희 씨. 근데 성동희 씨 말에 의하면 내가 드라마 주인공으로 뽑혔는데 연극 톤을 못 고쳐서 연기를 하차를 당했다라고 하고요. 네. TV 출연을 잘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술을 많이 마셨고 그러다 보니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인생이 얼굴에 묻어나는 그런 배우로서 오래 갈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저는 뭐 배우계의 송혜 선생님 되시리라고 봐요.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현재 박스오피스 순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천문 하늘을 묻는다고요. 4위 스타워즈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 3위 백두산, 2위는 나쁜 녀석들 포에버, 그리고 대망의 1위 해치지 않합니다. 네, 문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배우 김서지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극장가 1위가 해치지 않아. 이게 어떤 영화입니까? 네, 영화 해치지 않아는 망하기 일보 직전의 동물원, 동산파크에 야심차게 원장으로 부임한 변호사와 팔려간 동물 대신 동물로 근무하게 된 직원들의 기상천외한 미션을 그린 영화입니다. 영화의 스토리가 상당히 신선한데요. 직원들이 동물로 분장을 해서 동물원을 운영한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인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신선한 소지가 일단 예비 관객들의 흥미를 끌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재용, 강소라, 박영규 등 배우들의 찰떡 호흡이 관람객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호평을 받고 있고요. 안정적으로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박영규 씨는 참 오랜만이네요. 네. 네. 또 영화 백두산 누적 관객 수가 800만 넘었어요? 네, 지금 흥행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데요. 영화 백두산은 남과 북 모두를 집어삼킬 초유의 재난인 백두산의 마지막 폭발을 막아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화려한 볼거리, 대한민국 대표 배우들의 폭발적 연기 시너지, 그리고 유쾌한 웃음과 따뜻한 감동을 선사하는 백두산. 개봉 후에도 지치지 않는 장기 흥행을 이어가고 있고요. 영화에 대한 아주 뜨거운 관심 그리고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나 수지 씨가 이렇게 특수 분장인가요? 맞아요. 배를 임신부처럼 부풀려서 네. 관객들이 그 사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네, 맞습니다. 수지 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SNS에 백두산 800만 관객 돌파 기념 지영이 사진 투척, 꼬물이 안녕이라며 안 본 사람 논란주의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사진에는 임신한 것처럼 크게 부푼 수지 씨의 배와 살색부터 배꼽을 가르지르는 임신선까지 사실적인 임산부의 배로 특수분장한 수지 씨의 모습이 눈길을 끕니다. 이런 분장을 하게 된 이유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직접 영화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네. 또 이병헌 씨의 호평이 자자하더라고요. 네. 그 인민군 역은 처음이라는데 그렇죠. 낯설지가 않아요. 뭐 아무래도 연기가 늘 인민군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배역을 120% 소화할 수 있는 이런 연기력 덕분에 아마 그렇게 낯설지가 않지 않았나 네, 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병헌 씨는 데뷔 이래 처음으로 북한 요원 캐릭터 리준평 역을 맡았습니다. 네, 네. 여기서 북한 사투리는 물론이고요. 중국어, 러시아어 등 다양한 언어 연기를 했고 총기를 활용한 액션까지 완벽하게 선보이면서 역시 이병헌 이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뭐 연기력은 최고죠. 네, 안 보신 분들 있으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천문 하늘에 묻는다인데요. 지난 19일에는 문 대통령님과 또 김정숙 여사가 함께 관람을 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세종대왕 시절은 우리 역사상 가장 과학기술이 융성했던 시기다라고 하면서요. 그 주인공이자 관노였던 장영실을 발탁해 종 3품 벼슬을 내렸는데 안 여사
사건 이후에 조선 왕조실록에도 그 기록이 아예 사라져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궁금했었다라고 관심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에서 한석규 씨 전에 세종대왕이셨죠? 네네, 맞습니다. 네.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에서 네. 세종 역할을 한 적이 있었죠. 네, 네. 그때 한석규 씨가 세종에게 친구가 있다면 장영실이 아닐까라고 혼자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 천문에서 풀어낼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최민석, 한석규 씨 두 분이 같이 출연하는 작품은 정말 오랜만 아니에요? 네, 그렇죠. 1999년 영화 쉬리 이후 20년 만에 재회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20년 우정의 힘이 세종과 장영실의 브로맨스, 그 이상의 감정을 끌어냈다고 합니다. 이번 설 연휴에는 정말 한국 영화 3파전이 예상이 되는 네. 거고요. 네. 자, 극장가를 꽉 채워줄 22일 개봉작, 개봉 예정작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소개할 개봉 예정작 배우 이병헌, 이성민, 이희준 등 정말 연기 끝판왕들이 모인 영화죠. 남산의 부장들입니다. 남산의 부장들은 1979년 제2의 권력자라 불리던 중앙정보부장이 대한민국 대통령 암살 사건을 벌이기 전 이 40일간의 아주 숨막히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인데요. 배우 이병헌 씨도 이 영화에는 연기 잘하는 사람만 모아둔 것 같다라고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믿고 보는 명배우들이 대거 출연해서 연기 구멍조차 용납하지 않는 아주 완벽한 이 연기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이 영화 보고 왔는데 재밌습니다. 그래요? 저도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개봉을 하지 않았는데도 네.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더라고요. 네, 논픽션 베스트셀러 동명 원작을 기반으로 극화한 남산의 부장들은 이병헌의 인생 연기, 믿고 보는 배우들의 폭발적 열연, 그리고 한국, 미국, 프랑스를 오가는 글로벌 로케이션과 영화 내부자들에서 만났던 우민호 감독의 더욱 깊어진 공력까지 다양한 지점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 제목 자체가 남산의 부장들. 네, 무서워요. 무서워요. 네. 자, 두 번째. 두 번째 예정작 코믹 액션 히어로 영화? 소개해 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코믹, 네. 액션, 히어로. 히어로를 싹 버무린 그런 재미난 영화. 명절이라고 하면 또 말할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영화의 네. 미덕을 싹 갖춘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권상우, 정준호 주연의 영화 히트맨입니다. 웹툰 작가가 되고 싶어서 국정원을 탈출한 전설의 암살 요원 준이 그리지 말아야 할 1급 비밀을 술김에 그려버리면서 국정원과 또 테러리스트의 더블 타겟이 되면서 벌어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내용만 들어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네. 요즘에는 영화마다 요원이 나와요. 괜히 술을 마셔가지고. 아니 그런데 사실 뭐 권상우 씨도 권상우 씨지만 코믹 영화에 정준호 씨가 나온다. 그럼. 이거는 뭐 꿀잼 보장 네. 뭐 그럼 이런 명절이죠, 수식어가 딱. 따르죠. 예. 딱 명절이죠.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권상우 씨와 이 비밀 프로젝트의 악마 교관으로 등장하는 정준호 씨. 정준호 씨가 권상우 씨와 만나서 굉장히 티격태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해프닝들, 이 두 사람이 만드는 해프닝들이 정말 웃음 바치고 지뢰 바칩니다. 너무 웃겨요. 네. 굉장히 짠내나는 웃음을 보여준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요. 두사부일체부터 사실 가문의 영광 시리즈까지 코미디 영화로 정말 전성기를 누렸었던 배우잖아요. 그런 정준호 씨의 귀환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객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에는 왠지 이런 영화가 딱 하나가 와요. 네, 맞아요. 한번 웃어봐요. 더욱 기대를 해도 좋을 것이요. 네. 다른 코믹 액션 영화들과 차별화된 점이 있는데요. 네. 특히 방금 만화를 뚫고 나온 듯한 무시무시한 악당 캐릭터로 관객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비주얼을 갖췄다고 합니다. 네, 기대가 되고요. 네. 마지막 영화도 소개해 주시죠. 네, 설 연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배우 이성민, 김서영 주연의 영화 미스터 주입니다. 네, 동물을 싫어하는 국가정보국 에이스 요원이 특사로 파견된 VIP 경호 임무를 수행하던 도중 발생한 갑작스러운 사고로 이 VIP가 사라졌고 설상가상으로 동물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모습으로 펼쳐지는 사건을 그린 코미디입니다. 그거 봐. 또 요원 나오네요. 여기도 요원이 정말 그러네요. 그러네요. 명절엔 요원이네요. 요원이 안 나오면 안 돼.
근데 네. 이게 다양한 동물 목소리 이렇게 딱 듣기만 해도 아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동물 목소리를 국내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 열연을 펼쳐줬는데요. 판다, 앵무새, 고릴라, 독수리 등 정말 많은 동물들이 출연을 해요. 근데 이 동물의 목소리를 각각 이성균 씨, 유인나 씨, 김수미 씨, 이정은 씨, 이순재 씨, 박준현 씨, 김보성 씨 등 진짜 이름만 대도 다 알 수밖에 없는 그 목소리 굉장히 좋은 배우들이 이 목소리 더빙을 맡았거든요. 네. 어떤 동물이 어떤 배우의 목소리로 나올지 이것을 지켜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설 연휴 극장가도 기대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요일. 오늘 지내시면 사실은 내일 오후쯤부터는 설 연휴 분위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아우, 설레네요. 기대되십니까? 걱정되십니까? 아직 미호는 설레요. 네, 저는 설렙니다. 네, 어쨌거나 수요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